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죠. 이 설 연휴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오늘 오후부터 그렇죠. 설 연휴에 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설 연휴같이 이렇게 길게 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각종 질환들이 있어서 그거 오늘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설 연휴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환 알아보겠고요. 더불어 예방법과 대처법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모닝픽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모닝픽 월급 인상입니다. 네, 정부가 구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인사혁신처는 23일 어제 공무원 보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269만 원인 구급 초임 공무원의 수당을 포함한 월 보수를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되는데요. 경찰, 소방공무원의 위험 근무 수당을 인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성 민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서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물가 얘기하면서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이랬는데 월급도 오르긴 오르는군요. 네, 또 다른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주거 문제도 개선이 되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요. 저연차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도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였는데 이제는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그 대상을 확대하고 또 육아휴직 수당, 가족 수당도 인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 운동비를 인상해서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서 직무 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요.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경우에는 순직 군경으로 인정을 해서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도 좀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정부는 올해부터 이 5급 선발 승진제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6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까지 뛰려면 평균 9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실력이 입증된 공무원은 최소 승진 연한하고 무관하게 실력대로 승진을 보장할 계획이고요. 또 공직사회에서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히죠. 이 간부 모시는 날 이렇게 부르는데 하급자들이 순번 정해가지고 그것도 또 사비 모아가지고 밥 사고 선물하고 네. 이런 거 사실 외부 조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문화이긴 하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시행해서 관련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는데 뭐 집도 마련해 주려고 하고 돈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거 공무원들만 논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정도로 이렇게 처우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공무원 이탈이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처우가 개선이 되면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것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음 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모닝픽 100일간 공개입니다. 100일간 공개, 어디서 또 무엇을 100일간 공개한다는 거죠? 네, 고려시대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이
일본 반환을 앞두고 서산 부석사에서 1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00일간 공개가 됩니다. 이 불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인데요. 1378년에 외구에 약탈당한 이후에 일본 나가사키현 스시마섬 사찰인 간논지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한국인 절도단이 이 불상을 훔쳐요. 그렇게 한국에서 유통하려다가 검거됐고 2013년 1월부터는 대전에 위치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근데 저거 약탈당한 우리 문화유산인데 다시 네. 일본에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되게 그 소유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대법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했어요. 1심에서는 부석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찰에 있는 게 맞다. 우리 쪽이 승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 불상에 적혀 있는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가 맞는지 입증할 수 없다. 그게 뭐야? 라고 해서 일본 편을 들어줬고 마지막에 최종의 대법원에서는 그 이유와 함께 취득시효 때문에 일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취득시효가 뭐냐면 원래 주인 아니어도 그 사람 20년 갖고 있었으면은 거기가 소유권 갖는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좀 그래서 이 과정 동안 되게 시민사회단체들도 노력을 했고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웠었는데 대법원은 일본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부석사에 따르면 고려시대 금동 관음 보살좌상 오늘 오전 10시에 이운식 구에 부석사로 옮겨집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설법전에서 불상이 돌아온 사실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이 거행되고요. 25일부터 일반인에 공개되는데 공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불상은 이후에 5월 11일 전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반환된 뒤에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부석사 주지인 원우수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슬펐어요. 고려인들이 신심과 염원을 담아 영원히 모시고자 봉안한 불상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일본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에 대해 인류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문화유산인데 그걸 일본에 줘야 된다니까 이게 참 안타깝고 씁쓸하네요. 자, 다음 픽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모닝픽 엇갈린 시선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23일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고령자의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입장을 교환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계속고용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시선이 판이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가 주장하는 계속고용이라는 그 핵심은 법정 정년 연장, 늘리자. 이거예요. 그냥 지금 정년이 60세부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수급이 63세부터 가능하니까 그러면 나는 일을 은퇴했는데 3년 뒤에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점점 더 미루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되어서 나 60세에 그만뒀는데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공백,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사실 생계 유지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다른 자산을 마련해주지 않은 이상 이거는 노후 준비가 되게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연금 시장 나이에 맞게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경영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경영계는요, 이렇게 정년 연장을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다. 아니면 이렇게 재고용하거나 정년 폐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좀 고려해보자라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하고 또 임금 부담을 덜 수 있게 직무 성과급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능력 인정받은 사람들을 한해서 재고용하자는 건데 사실상 60세 은퇴 그대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경영계는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어요. 이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정년 맞이한 분들이 정년 1년 더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들의 자리가 없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속도 낼 수 있도록 준비
준비를 하고 계속고용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부대표자 단위에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론장의 일환으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도 열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일자리가 재창출이 되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래야 해결이 되는 건데 그게 네. 참 어려운 거고 또 하나 꼭 요 문제에서는 세대 갈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 설 연휴 부담입니다. 뭐 설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테고 반대로 설 연휴 정말 부담스럽다, 좀 힘들다 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설마다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긴 해요. 한 데이터 컨설팅 기업에서 설을 앞두고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설 연휴를 기다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였고 26.5%는 부담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8.6%는 명절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답했어요. 아유, 그래요? 설 연휴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한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그럽니까? 뭐 심적인 것도 있고 비용적인 것도 있고 가지가지였는데요. 선물 및 음식 준비에 드는 비용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명절 후유증이 2위를 차지했고요. 이 외에도 집안일 부담, 미리 그전부터 장보고 준비해야 되고 이런 집안일 부담, 도로 정체, 다음으로는 또 친척들의 개인적인 질문 등 이런 것들이 설 연휴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친척들의 지나친 간섭, 개인적인 질문이 사라지길 바란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과도한 차례상 준비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명절 선물의 과도함, 명절 노동의 불균형, 형식적인 용돈 문화, 형식적인 단체 문자 이런 필요성도 제기가 됐는데 뭐 용돈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몇 살은 뭐 얼마 주고 몇 살은 네. 얼마 주고 요즘에 또 5만 원권이 있어가지고 10,000원은 막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티셔츠를 입고 잔소리할 거면 그 금액만큼 돈을 내고 나한테 네. 잔소리해라. 예, 이런 것도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고 그 자체가 싫다 이런 건데 네. 그걸 또 역발상으로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네. 녹록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연휴였으면 좋겠는데. 네. 예. 제가 또 알아본 게 있는데요. 그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네. 올라왔대요. 이번 명절에 시댁에는 가지 않고 친정에만 갑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딸 때문이라고요. 8살 난 딸 때문에 친정에만 가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8살 된 딸이 며칠 전부터 아빠 할머니 집 우리 가지 말자 이제 계속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을 정도로 이유를 물었더니 딸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한다. 가면 우리 엄마 힘들다. 아이고. 예, 그러면서 소리도 지르고 울고불고 경기를 일으켰다는 건데요. 어허. 그 잠드는 순간까지도 중얼대면서 엄마 힘든 건 나는 싫어. 그래요. 예, 할머니 집 8살인데? 어머. 이심전심인지 그게 엄마 마음을 딸이 알아준 건지 뭐 이번 설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 시댁에 안 가고 친정만 가야겠다. 어린 딸이 어떻게 알았을까 싶고 또 딸이 혼자 속상했을 거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프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딸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한 건 아니고. 뭐 애기들도 그런 공기를 읽을 수 있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서로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런 설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설 연휴 시작을 앞두고 날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다는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한 주간 말썽이었던 먼지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 상암동도 보시면요. 며칠 동안 이어졌던 먼지가 이제는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 수준에서 이제 좋음 수준으로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일부 중서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강원 동해안은 오후부터 늦은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에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이 눈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온화합니다. 서울은 9도, 전주 10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고요. 하지만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시작했던 만큼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주말 동안에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동해안에, 일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에 눈이나 비가 지날 텐데요. 이 눈비를 지나는 지역에서는 우산 챙겨주시면 좋고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얼음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강이나 하천, 호수가 주변에 있는 지역이시라면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건강 리모델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건강 리모델링 함께할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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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아마 오전 근무들하고 오후부터 고향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실 텐데 글쎄요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에요? 설 연휴. 저도 오늘 저녁에 네. 시댁이 부산인데요. 부산으로 이제 아, 출발을 그렇구나. 합니다. 오, 오늘 저녁? 네, 오늘 저녁에 가서 저희는 또 이렇게 시댁 식구분들하고 명절에 꼭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눈 감고 10바퀴 돌고 이렇게 누가 직선으로 걷나 이런 거 좀 휴지 멀리 던지기 이런 걸 좀 그래요? 취해서 가는데 네. 또 누가 1등 할지 상금이 걸려 있거든요. 오, 재밌겠다. 아이고 화목하네. 레크레이션을 해요. 그렇죠.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집만 해도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고 이런 설이 아니에요. 명절 때 그렇지 못해서 네. 그냥 연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조선 나들이 나 조선 나들이. 서울 네. 시내 가면 다 고궁이니까 네. 그 동네 가고 한 바퀴 돌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데요, 요즘 그것도? 네. 오히려 명절에는 그 시내가 더 서울 시내가 네. 더 앞에 맞아요. 한다서 네 저도 그냥 푹 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명절 연휴 워낙 길다 보니까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맘때 좀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본격적으로 이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먼저 간단하게 퀴즈를 좀 하나 내볼까 하거든요. 네. 뭐 이번 설 연휴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해외나 국내로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평소보다 이 자세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자세일지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객관식 맞춰보시겠어요? 좋아요. 앉기, 눕기, 서기? 음.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연휴에. 이거 누가 봐도 2번 눕기 아니에요? 잘 누워 있죠. 일단은 명절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바로 졸린단 말이에요. 바로 눕게 되는데 아니면은 생각보다 이제 음식 나르고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3번 서기일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 1번 앉기에 한 표 갑니다. 왜요? 앉기? 이게 저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국적으로 3,484만 명이 민족 대이동에 나선다. 길이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앉은 자세로 그냥 오래 있는 거예요. 몇 맞아. 시간씩. 지금 부산 간다면서요. 부산 가는데 저희 남편이 한 오늘 몇 시간 장거리 가고 해야 뛰어요 돼. 오늘. 그러니까 앉은 자세로 계속 있을 거예요. 저도 운전할 때도 앉기가 맞는 것 같고 또 해외 여행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씩 그냥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정답은 1번. 네. 앉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정답이 좀 궁금한데요. 네,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이야기하신 대로 앉기입니다. 앉기구나. 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아무래도 명절 연휴에는 장기간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동할 때는 거의 다 앉아서 가잖아요. 비행기 타거나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알아볼 첫 번째 명절과 관련된 질환은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입니다. 이게 많이 듣긴 했는데 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정확히 뭐예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심부정맥혈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되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보통 심장에서 혈액을 펌프질을 하면 동맥을 통해서 각각 필요한 곳으로 전달이 되고요. 정맥을 통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돌아오는 정맥 혈액이 뭔가 정체돼 있고 뭉쳐서 응고되거나 혈전이 생기는 걸 심부정맥혈전증이라고 해요. 주로는 다리에 있는 깊은 정맥에서부터 이런 혈전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비행기나 버스, 기차, 자동차와 같이 좁은 공간에 오래 앉아 있을 때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자주 발생을 하게 되죠. 통증 부어. 네, 특히 이 심부정맥혈전증을 왜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하냐? 비행기 이코노미 클래스 타면 너무 좁고 답답하잖아요. 네. 근데 비행하는 시간 뭐 4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이 넘기도 하는데 이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된 자세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이코노미 클래스를 탄 사람들에게서 이 심부정맥혈전증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조금 슬픈 별명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 증후군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오는데요. 네, 뭐예요? 돈이네 돈. 돈이지 뭐. 이게 좀 넓어지면 좀 바닥이 날 텐데. 안 아파요, 진짜. 아파. 근데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의심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마음이 좀 아플 거고. 자, 좁은 공간에 좀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저린 증상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도 다리에 통증이 막 느껴지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다리를 봤을 때 정맥들이 막 툭툭 불어나고 튀어나와 무서워요. 보이기도 하고요. 또 열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 색깔이 좀 변해서 막 붉거나 푸르게 변하기도 합니다. 또 이 발목을 이렇게 위로 젖혔을 때 네.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통증이 좀 있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리 눌러봤을 때 좀 들어갔는데 이게 나오지 않고 계속 눌려진 상태로 있는 그런 부종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즉 이 심부정맥혈전증을 좀 의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심부정맥혈전증은 사실 그 자체로는 사실은 뭐 좀 약간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좀 있지만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이 정맥 안에서 이 혈전들이 떨어져 나와서 온몸을 돌게 되는 걸 이제 색전증이라고 하는데 이 혈전들이 돌다가 이 폐 혈관들을 딱 맞게 되면 폐에서 이 피가 안 통하니까는 호흡곤란이 오고 숨이 차고 통증이 오고 이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요? 우와. 아니 근데 그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이름부터 진짜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비즈니스 클래스 증후군이 없는 이유를 이제 방금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주 간단한 지식 한 가지만 갖고 계시면 되는데 결국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종아리나 하지 쪽의 혈액순환을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스트레칭이나 운동이면 좋습니다. 대개 이런 심부정맥혈전증은 4시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잘 생기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 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마다 휴게소에 좀 들리셔서 가볍게 산책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그럼 좋을 것 같고 또 장거리 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중간에 자꾸 일어나서 통로를 좀 걸어 다닌다거나 뭐 비상구 앞쪽 자리에 좀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수시로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도 또 발목이나 종아리 쪽을 압박해주거나 돌려줄 수 있는 스트레칭 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실천해 보시고 또 이런 이 종아리 쪽을 강하게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좀 더 촉진시켜주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심부정맥혈전증 예방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다리에 그 혈액순환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스트레칭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제가 뭐 기차나 비행기에서도 쉽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희경 씨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오늘도 그럴 줄 알고 체육복을 입고 왔어요. 아니 왜냐면 저런 부산에 가야 편한 자세 되니까. 되게 중요해요. 네. 저 오늘 부산 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조이는 옷 입게 되면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한 의상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우리 보통 이렇게 앉아서 가잖아요. 우리가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사실 몸이 되게 찌뿌둥해요. 이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인데요. 네. 첫 번째는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로 올려줄게요. 이건 제 전문이에요. 네, 이 자세 많이 하죠. 이때 이 무릎 조금만 눌러줘도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조금 더 깊은 자극 느낄게요. 허리 꼿꼿하게 힘주고 핀 상태로 앞으로 조금만 기울여주세요. 자극이 훨씬 더 많이 오네요. 안쪽과 뒤쪽이 굉장히 많이 당기실 거예요. 네. 한 10초 정도 이 자세로 머물러 준 후에 반대쪽 다리로 한번 바꿔서 똑같이 들어가 볼게요. 시원해.
또 살짝 눌러준 다음에 앞으로 10초 정도. 시원해요. 간단한 동작인데도 굉장히 허벅지 뒤쪽이 잘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해주면서 좀 시원한 느낌 들 때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근데 옆에 사람 있는데 이렇게 다리 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민폐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번엔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길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이때도 우리가 이 자세 사실 TV 볼 때 많이 하잖아요. 네. 되게 편하죠. 이대로 아주 잘 좋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허리 한번 꼿꼿하게 필게요. 허리 꼿꼿하게 피시고요. 네. 손깍지 껴서 앞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아까는 허벅지 뒤쪽만 당겼다고 하면 지금은 허벅지 뒤쪽부터 복부나 등까지 시원하게 풀리거든요. 시원한 건 맞는데요, 선생님. 네. 전 의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꾸 다리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쵸. 네. 정말로 좁은 공간에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제가 더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전 그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리를 올리는 것조차도 조금 민망하다라고 했을 때는 한쪽 다리 그냥 살짝만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우측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5번 정도 서클 돌고요. 반대로도 또 5번 정도 서클. 시원하다. 자, 이렇게 발목만 조금씩 양쪽을 교차하면서 움직여 주시게 되면 발목만 잘 움직여도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전하거나 하실 때도 이렇게 스트레칭 크게 못 하실 때 발꿈치만 까딱까딱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서클을 돌린다든지 하는 동작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성적인 분들은 요거가 제일 좋네요. 이거라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갈 때 오늘 한번. 저는 부산 내려가면서 1, 2, 3번 돌아가면서 해보려고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배워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 꼭 기억하셨다가 이번 설 연휴에 이동하실 때 쓰면 좋겠고 네. 운전하시는 분 여기 있으면 조수석에 있는 분들은 꾸벅꾸벅 졸지 말고 자꾸 얘기하고 맞아. 불이라도 좀 까서 입에 맞아요. 넣어주고 이래야 졸음운전 안 하죠. 조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아, 중요해요. 상당히. 네, 이번 명절에 이런 알려드린 스트레칭 간단한 운동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설 연휴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네. 아니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부모님, 친척분들 만나 뵙고 가볍게 뭐 반갑게 또 인사도 나눌 텐데 자 인사 나눈 다음에 주로 우리 명절에 뭐 하죠? 명절 먹어야죠. 음식 만들어야죠. 네. 그렇죠. 네. 기름을 콱콱콱콱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밀가루 이렇게 계란 반죽 착 해가지고 가면 또 옆에서 꼭 네. 얻어먹는 한 입만, 한 입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침도 나오고 막 같이 몰래 뜨거울 꼬르륵 때. 하는데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설 명절에 만나서 대부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식을 또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이런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바로 화상입니다. 화상. 맞아, 화상. 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설 명절 연휴 요 전후 기간 동안에 응급실을 찾은 이 사고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게 바로 화상이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연평균 내원 환자를 비교했을 때에도 2배가량 증가된 수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명절 음식이 특히 전 같은 경우에는 불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반죽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많이 데이고요. 맞아요. 이거 뒤집는 과정에서도 기름이 튀어서 많이 화상을 입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상의 경우는 이렇게 뭐 몇 도 화상입니다, 몇 도 화상입니다 하잖아요. 몇 도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일단 100도씨까지 나왔는데 몇 도가? 100도 씨면 다 외울 수가 없겠죠. 예. 자, 화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서 1도에서 4도까지 있습니다. 자, 먼저 1도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도 화상은 이 표피 부분만 살짝 손상되어서 뭐 따끔거리거나 붉어지는 등 이 가벼운 통증이 발생합니다. 자, 2도 화상은 자, 피부의 표피 전체와 진피, 그 깊은 층에 있는 진피 일부가 손상이 되는데요. 물집이 생기고 감염 위험이 커지면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자, 3도 화상은 굉장히 심하죠. 피부에 피하 지방까지 전부 화상을 입어서 조직이 그냥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신경까지 손상이 되는데요. 어머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을 당해서 통증 자체를 아예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머머머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4도 화상은 피부, 근육, 신경 그리고 뼈 조직까지도 모두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 명절에 음식하다가 이렇게 화상을 많이 입는다고 그랬는데 화상을 많이 입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사실 요리를 하다 보면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요리할 때 우리 손으로 하잖아요. 네. 많이 노출되는 부위는 손가락, 손등, 팔과 같이 좀 더 가까이 있는 부위겠죠. 그래서 이런 화상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요리하실 때 가급적이면 좀 긴 옷을, 긴팔 옷을 입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조리용 장갑 반드시 끼셔야 되고 여름이라 옷이 좀 짧다 이럴 때는 조리용 팔토시 같은 것들을 착용해 주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설 명절 음식 장만하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음식 만들다가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일단 그 자리를 좀 피하셔야겠죠. 계속 화상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 그 장소를 바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곧바로 흐르는 물에 차가운 흐르는 물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열기를 식혀주면서 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름이라든지 물에 의해서 잘 씻기지 않는 이런 물질들에 닿아서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얼른 마른 헝겊이나 거즈 뭐 이런 것 행주를 이용해서 얼른 닦아주시고 나서 찬물에 대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그 열기가 계속 씻겨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열기가 씻겨져 나갔으면은 자, 그때부터는 일단 이 물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터트리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범위가 적을 때는 집에 갖고 계신 화상 연고나 이런 것들을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화상의 범위가 너무 넓다. 이때는 오히려 연고나 이런 거 바르지 마시고 그냥 젖은 거즈로 덮어서 공기 중에 화상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만 하고 응급실을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이 화상 부위에 옷이나 장신구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특히 반지 같은 경우는 화상을 입고 난 후에는 붓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반지 제거도 어렵고 또 반지가 껴있는 손가락에 혈류 장애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붓기 전에 즉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옷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지만 이미 화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늘러붙을 수도 있거든요. 아유, 이럴 때는 아프겠다. 억지로 떼어내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병원으로 방문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병원에 오시기 전에 꼭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이 차가운 물에 흐르는 물을 이렇게 씻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옷이 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요즘 날씨도 춥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이 추위 때문에 또 저체온증에도 빠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마른 옷으로 또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갈아입는 과정에서 상처 부위가 쓸리거나 더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억지로 벗지 마시고 가위로 잘라서 이제 벗는 과정을 하시면은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 부위가 만약에 좀 작다면은 집에 가지고 계시는 화상 전용 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네. 또는 연고가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가볍게 응급처치를 하고 오시면 또 원만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네, 정리를 해보자면 화상을 딱 입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은 15분에서 20분 정도 흐르는 물, 그 차가운 물에 좀 대고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그 찬물보다 얼음이 훨씬 차갑잖아요. 그쵸, 일단 이 열기를 빼줘야 되니까 얼음을 대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빨리 열을 식혀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얼음 떠올리시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이 화상을 입은 피부에다가 얼음을 직접 갖다 대면은 심지어 동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층이 많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화상을 입은 부위에 이렇게 얼음을 딱 대게 되면 그 부분이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피부가 재생되는 걸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상 입은 부위에 직접 얼음을 갖다 대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전기보트에 물을 끓이다가 넘어져가지고 허벅지에 좀 큰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이게 급한 마음에 첫 번째로 얼음을 갖다 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안 된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민간요법이라고 하면서 감자를 막 강판에 갈아가지고 맞아. 감자를 그 위에 톡톡톡톡 얹어서 이렇게 비닐봉지로 이렇게 묶었어요. 맞아요, 랩으로. 맞아요. 알죠. 그러니까 감자나 오이 붙이시는 분들 많은데 이 민간요법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실 화상의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정도가 큰 1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감자나 오이를 대는 게 감염의 위험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어떤 때 많이 그런 민간요법을 쓰시냐면 일광화상 정도, 그러니까 햇빛에서 좀 오래 놀아서 내가 좀 피부에 열기가 많고 붉은 상태일 때는 아무래도 표피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분이 많은 것들을 올렸을 때 빠르게 열기를 빼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결국은 1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표피가 손상이 돼 있거든요. 이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멸균이 되지 않은 제품들을 턱턱턱 올려붙인다. 손상된 표피를 통해서 바로 감염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된장 바르는 네. 분이시거든요. 맞아. 된장 바르는 분. 예, 된장은 오염, 그러니까 감염의 위험성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짜잖아요. 염분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닿았을 때는 피부에 자극을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도 더 심할 수 있고 증상도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흐르는 차가운 물, 요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는 알코올로 소독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알코올로 소독합니다. 오, 알콜. 이게 화상도 상처니까 네. 물보다 소주를 뿌리면 어떨까요? 알코올로 이런 실제로- 분들도 네. 있어. 아, 소주 뿌리시는 분 많아요. 네. 어떤 거요? 소주. 소주를 그냥 아예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도 맞아. 있지만요. 네. 소주를 잠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소주를 네, 손 같은데 화상을 입으면 소주를 그냥 이렇게 대야에다 부어놓고 네. 이렇게 담그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처 소독에 소주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독용으로 알코올을 사용할 때는 알코올 농도가 60%에서 80%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소주 20%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소독 효과가 없고 또 화상 부위에 이걸 잘못 뿌리면은 너무 심한 자극 때문에 굉장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네. 또한 이 소주가 알코올 성분이 약간의 기름을 녹이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 조직이 녹으면서 더 상처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절대 소주 뿌리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과산화수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주가 이제 자극이 심하니까 자극이 좀 덜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연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 과정을 더욱 더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도 사용하지 마세요. 안 돼. 네. 이렇게 잘못돼서 화상 살짝만 입어도요. 막 화끈거리고 정말 아프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화상을 입지 않는 것일 텐데요.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보통 요리하면서 화상 입을 때 가장 많은 경우가 기름이 튀어서 이제 그 기름이 닿아서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수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만드실 때 사용하는 조리 도구의 물기를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기름을 부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웬만하면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기름이 나한테 튀는 것도 최대한 방지하시는 게 좋겠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냉동 음식 조리할 때거든요. 그래서 냉동 음식을 조리할 때도 웬만하면 기름이 좀 덜 튀도록 완전히 해동한 상태에서 물기를 좀 제거한 다음에 기름에 넣는 게 좋습니다. 또 이게 음식 만드시는 분들도 물론 주의가 필요하지만 사실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뜨거운 음식 또 조리 기구 등에 아이들이 닿지 않도록 좀 이 기구들도 좀 멀리 배치를 해놓으시고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다 좀 놓는 게 좋고 아이들도 가까이 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네네. 기본적인 이 수칙만 잘 기억을 하셔도 화상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 제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인은 음식하는 거잖아요. 안 해야 되겠네. 가서 먹어야 되나? 아니 근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여간 화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또 다른 건 뭘 조심해야 될까요? 예, 자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알아볼 이 증상은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이런 명절 연휴에 네. 뭐 거의 꼭 찾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증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희경 씨도 이번에 부산 내려가시면은 이 증상 뭐 거의 겪으실 것 같은데요? 예. 명절 연휴에 꼭 한 번쯤은 올 수 있다고요? 예. 뭐지? 어렵죠. 과식? 과식. 과식. 과식 요즘 그렇죠, 그렇죠. 네. 과식이 바로 이어지게 되면 나오는 그것 소화불량입니다. 아. 예, 소화불량. 예. 네. 자, 소화불량 좀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에요. 한번 먼저 제가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경 씨,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입에서 이렇게 열심히 씹고 이렇게 삼키게 되면 네. 이 입에서부터 위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물을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액체는 한 4, 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쵸. 꿀꺽? 그냥 바로 그냥 여기. 네. 쭉 느껴지고, 네, 느껴지죠. 도수 높은 술을 한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내려가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4초에서 5초니까 여기 도달하던데. 맞아, 쫙 맞아. 느껴지죠. 네. 꿀꺽하면 금방인데 꿀꺽할 수 있는 액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뭐 한 10초 이상? 뭐 15초, 20초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액체류의 경우에는 입에서 위까지 도달하는데 1.5초. 생각보다 빠르죠. 예, 그렇게 되고요. 고체류는 뭐 적어도 한 10초 정도 예.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음. 자, 내려갔어요. 네. 자, 그러면 위에 가서 딱 머무르겠죠. 자, 그럼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머무른다라는 거는 제가 포만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로 한 12시에 밥을 먹으면 3, 4시 때 배꼽 시계가 울리더라고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이 음식물이 이 위에서 사라졌으니까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3, 4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답. 소화 빠르면 맞아요. 정답이. 오. 도대체 연말이 되면 얼마나 똑똑해지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예. 물론 이제 그게 그날 먹은 음식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고요. 또 각 개인의 어떤 소화 능력이나 또 아니면 그날 컨디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3, 4시간 정도 되고요. 또 그런 뭐 좀 약간 음식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면 6시간까지도 뭐 위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너무 잘 맞춰주셨는데요. 자, 이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로 들어간 이 음식이 이게 위장관 운동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잘 내려가지 못하고 위와 장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서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 상복부 요 지역에 이 소화 장애 증세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설 명절에는 평소보다 좀 기름진 음식 또 그리고 그것을 또 과도하게 과식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평소 건강하시던 분들 위 건강이 좋던 분들도 소화불량 겪기가 굉장히 쉬우신데요. 대표적인 명절 음식인 전, 잡채, 뭐 튀김, 갈비찜. 예, 약과 뭐 기름을 콸콸콸 부어서 하는 그런 것들 다 칼로리가 높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우리 또 명절에 만나면 술도 한 잔씩 술을 같이 곁들이다 보면 소화불량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소화불량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과식했을 때 이 팽만감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먹자마자 바로 이 상복부가 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조기 만복감 같은 것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부 팽만감 같은 것들이 다 소화불량 증상이고 그리고 명치 끝에 좀 통증이 생긴다거나 오심이나 구역 구토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좀 잘 고려하셔서 내가 소화불량에 걸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화불량일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소화제인데 도대체 어떤 소화제를 먹어야 이게 싹 내려갈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 소화제다라고 우리는 이제 단일로 얘기를 하지만 그냥 소화불량의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모든 약제를 소화제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나한테 잘 맞는 소화제의 종류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명절 때 제일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평소에는 별로 소화불량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절 당일에 너무 뭐 음식을 많이 먹어서 말 그대로 과식 때문에 복부가 좀 불편하다. 요 가스도 좀 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셨을 때는 소화효소제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화효소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 안에서도 섭취한 음식물의 분해를 돕고 흡수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효소들을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평소에는 내 몸 안에서 나오는 효소들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너무 과식을 했을 땐 이게 부족하니까 소화효소제를 통해서 외부에서 이런 소화효소를 더 넣어주면 과하게 많이 들어간 음식을 빠르게 분해해서 조금 더 불편한 증상들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알약 드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간혹 보면은 알약을 이렇게 막 파서 네, 드시거나 바로 아이들한테도 또 그렇게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화효소제 중에서는 대부분 위에 녹지 않고 위산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용 코팅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서히 분해되면서 그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서방형 제제로 만들어져 있는 알약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이 형태의 알약들은 가루로 빻게 되면 그 기능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에 의해서 전부 다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알약 그 장체, 그 형태 그대로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음식을 평소보다 좀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고 좀 얹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좀 불편하고 또 오히려 통증이나 이렇게 불쾌감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위장이라고 하는 거는 연동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치약 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 짜면은 치약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마치 이렇게 가스와 또 음식 또 그렇게 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라든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위장관의 운동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음식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의사 선생님의 이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드시다가 효과가 좀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증상이 네. 별로 완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을 때까지 먹는다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시지 마시고요. 좀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의해 보시고 적절하게 진료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겠다. 그럼 그런 소화제는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 질문도 저한테도 굉장히 외래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자, 소화제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꼭 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뭐 식후 30분 이런 말 가지고 네. 버릇처럼 많이 하는데 약 먹을 때. 예. 그렇게 그 드시는 거는 보통 이게 음식을 드시고 과식을 하시거나 좀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될 때 드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식후에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은 뭐 식전이나 식후 드시는 것께 크게 상관은 사실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소화제는 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제들이 하루 3번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8시간 정도 효과가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번은 좀 넘기지 않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드실 때 이제 뭐하고 먹느냐도 되게 중요한데요. 탄산음료라든지 주스 이런 것들은 이제 칼로리가 있고 또 이 위산 이것들의 이 산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흡수력에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물이랑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물.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전용 소화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그런 것들 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제 친구는 항상 밥을 같이 먹으면 꼭 마지막에 소화제를 꺼내서 먹는 친구가 있어요. 늘 더부룩해서 그냥 소화제를 달고 살던데 저는 항상 걱정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소화제를 자주 먹어도 괜찮을까? 맞아요. 사실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가 많이 들리냐면 소화효소제 많이 먹으면 나중에 자연적으로는 소화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위장 기능이 더 떨어진다더라. 이거 자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하루에 나오는 소화액의 양이 한 6에서 7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하루 종일 먹는 물의 양이 한 1, 2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소화제에 들어가 있는 이 소화효소의 양은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몸 자체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의 양이나 활성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필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식사를 할 때마다 소화제를 계속 달고 살 정도의 불편감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소화제를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 자체가 다른 기저질환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만성화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병원 가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물론 명절에 소화불량이 잦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전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계절로 따지면 겨울 좀 추울 때 소화불량이 좀 많이 왔던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추위와도 연관이 있나요? 겨울철에 우리 체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점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교감신경은 조금 더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조금 더 저하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팔다리나 뇌 쪽으로 가는 혈액량은 많아지지만 소화기관 쪽으로 가는 혈액량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이 이 소화기관의 세포 점막 쪽으로 잘 원만하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제 부교감신경도 이 기능이 저하되게 되는데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때 위장관 운동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장관 운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위장에 머물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팽만감이라든지 더부룩함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제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잘 생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자, 이 소화불량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또는 나의 장운동 기능이 평소보다 좀 떨어져서 이렇게 온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알고 보니 내가 느끼는 이 소화불량이 위장관 운동의 저하가 아니라 다른 장기의 문제나 다른 장기의 질환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죠. 이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이 소화 효소를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에 질환이 생기거나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 효소를 잘 못 만들게 되고 적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소화불량, 위장 장애가 느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췌장에 문제가 생겼지만 마치 이게 우리 소화관의 운동이 떨어져 생기는 소화불량하고 잘 감별하지 못해서 췌장에 생긴 질환을 놓치거나 간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외에도 뭐 담도 질환, 담석이 생기는 담도 질환은 이제 지방 성분의 흡수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심장이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소화 불량 또는 이 소화기 장기의 문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정말 이거는 위장관에서 온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장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굉장히 만성적인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진료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명절에 다 모였는데 내가 뭐 깔짝깔짝 안 먹을 수도 없고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팁 좀 주세요. 아무래도 명절의 소화불량은 정말 과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양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 다 같이 있는데 깨작깨작 먹으면 복 없이 먹는다고 한 소리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식사 순서만 조금 바꾸셔도 좋습니다. 우적우적 드시되 나물이나 채소를 먼저 좀 드시면 네. 더 좋아요.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되면 포만감도 빨리 올 수 있고 또 그 뒤에 들어오는 기름진 음식들의 그 기름의 흡수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순서를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고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막 배불러도 끝까지 우겨 넣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숟가락을 놓아야 될 때는 배가 충분히 불렀을 때가 아니에요. 포만감이 막 느껴지기 시작할 때 숟가락을 놓으셔야 합니다. 어려워. 이거 지금 항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식사를 멈추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쵸. 지금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남을 먼저 먹으라면서요. 먹었어요. 아직 지금 잡채 남았다고요. 갈비찜 남았다고요. 전 남았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 식사를 멈추라잖아. 사실 그게 제일 어렵긴 해요. 안 먹으면 안 먹지 먹다가 내려놓는 게 좀 맞아요. 어렵긴 더 한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아예 멈추고 오늘 식사 끝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단 만약에 같은 양을 드실 거라고 해도 차라리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 드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한 번 하신 다음에는 아까 희경 씨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누워있지 마시고요. 네. 몸을 좀 움직이고 가볍게 산책을 한다거나 하시면 살도 덜 찌고 소화불량까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소화불량일 때는 딱 음식 먹는 거를 멈춰야 돼요? 아니면 소화가 좀 잘 되는 음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조금이라도 먹는 게 나은가요? 위장에 음식이 꽉 찼으면은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어떻게 안 되겠니?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드시고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 같이 섭취해주면 굉장히 소화에 도움이 되는데 뭐 해조류에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것들 같이 섭취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소 종류도 상당히 좋은데 뭐 양배추나 상추, 또 고구마, 그리고 사과, 또 키위도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바나나 맞아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과일과 채소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수분도 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원활하게 소화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공복에 물을 좀 드셔보세요. 그게 제일 맛이 없던데. 음식을 적게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음식 식사 좀 하기에 한 3, 40분 정도 전에 공복에 물을 좀 한 잔 정도 드시면은 위장관 운동을 좀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물은 금방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드실 수 있는 음식량이 줄진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물을 먼저 좀 드시고 식사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시로 따뜻한 차 드시는 것도 굉장히 소화불량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생강차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울렁, 이 메스꺼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생강 속에는 진저롤, 쇼가올, 징거론 등 이 100가지가 넘는 활성 화합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이 소화효소 생산을 촉진해서 장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녹차 이것도 아주 소화 불량에 좋습니다. 녹차에는 이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해서요. 위장 부담 없이 소화를 돕고요. 또 페퍼민트 차는 장 경련을 완화시키고 또 이 소화를 돕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불량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네. 뭐라고 조언을 해주십니까? 예, 물론 이제 약을 처방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배가 아플 때 엄마가 엄마, 회 손은 만드시잖아요. 약손. 약손. 그거 많이 예.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배 아픈 것도 좋아지고 잠도 스르르 오고 막 그랬던 기억들 다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장을 생각해 보면 대장이 이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배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장의 운동과 방향이 가는데요. 자, 이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배를 넓게 약간 지그시 누르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장 운동을 촉진을 해서요. 정말 이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배출시키고 소화불량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핫팩 많이 말씀드려요. 요즘에 좀 추우니까 핫팩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핫팩을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불량 있는 분들 배에 대주시면은 이 자체로 이 온기가 뱃속에 전해지면서 장 운동이 되게
촉진이 되거든요. 이렇게 장 운동이 되게 좋아지게 되면 그 안에 고여있던 가스들이 아래로 잘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장내 압력을 낮춰줘가지고요. 이런 불쾌감이나 소화 불량을 호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일단 움직이고 뭔가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자, 명절 음식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운동법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 씨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 질문은 예인 씨가 했는데 왜 질문 궁금증은 예인 씨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네, 소화 잘 시켜야죠. 제가 네. 소화불량 올 것 같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어깨 넓이로 양발을 벌려서 서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허리를 좀 반듯하게 펴주세요. 그리고 양쪽 손바닥을 앞쪽으로 딱 박수 치듯이 붙이시는데 이때 이렇게 팔꿈치까지 같이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팔꿈치까지 같이 붙인 상태에서 위로 쭉 들어주세요. 어우, 저 안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요. 자, 좋습니다. 야, 저거 안 올라가요. 이렇게 쭉 잘안 올려주시고요. 올라가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다시 쭉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이런 과정에서 등이 쭉 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등이 쭉 펴질 때 우리 등 척추를 따라서 흐를 수 있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소화 기능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렸다가 또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쭉 올렸다가 박민혁 씨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자, 이때 많이 안 올라가면요. 고개를 살짝 들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잘 올라가. 그래도 안 돼요. 자, 올려주시고 천천히 않아. 내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야겠다. 네, 한 10번 정도 동작을 반복하시면은 네. 소화가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 알려드릴 텐데 네. 지금 이제 등을 좀 이렇게 어깨를 펼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번에는 전신 스트레칭과 배를 좀 펼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자, 역시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 선 상태에서 네. 만세 하듯이 만세. 네,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팔을 들 때요. 가볍게 뒤꿈치를 좀 들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내릴 때 뒤꿈치를 내리면서 무릎도 살짝 구부려 주세요. 다시 천천히 한번 위로 쭉 올리면서 발 뒤꿈치 살짝 들어주시고요. 어머. 네, 그리고 다시 좀 내리면서 살짝 무릎을 굽혀주시고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10번 정도 동작을 해주시면 시원하네. 네, 오. 전신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 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소화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요. 식사 다 하시고 나서 너무 과격한 운동하지 마시고 네. 네, 이렇게 운동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신 운동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소화가 잘 안 될 때 해보면 좋을 자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설 연휴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질환 뭐가 있을까요, 양경 선생님? 예, 지금부터 알아볼 질환은 바로 이 장기, 신체 장기와 부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영상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힌트라고요? 예, 저 위잖아. 지금 위 속에 뭔가 물이나 음식물이 좀 차 있는 것 같고. 근데 방금 우리가 소화불량은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남은 건 하나네요. 뭐예요? 식도? 식도염? 와. 아, 위로 가네. 위로. 한 번에 그냥. 네. 네, 맞췄습니다. 맞아요? 딱 보면은 정면에는 이제 위가 있는데 맞아요. 아까 이제 소화불량, 상복부 위장장애는 얘기를 했고 그 위에 있는 바로 식도에 관한 겁니다. 이야. 사실 이 설 연휴에는 정말 이 소화기내과 의사한테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를 지는 건 환자분이 많아서 거예요. 뭔가 제가 많은 환자분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네, 얼굴 환자를 빨개지셨어요, 환자를 정말 이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귀까지 빨개지셨어요. 자, 먼저 그러면 식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식도가 어떤 장기냐?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식도는 입하고 위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연결되는 그런 그 장기이고요. 길이는 약 한 2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도의 기능이 있겠죠. 자, 식도의 기능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입과 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인후부죠. 인후부, 인두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렇게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제 통로를 통해서 음식물이 위로 내려갔어요. 근데 얘들이 다시 넘어오면 안 되겠죠. 역류하지 못하고 아래 방향으로 잘 소화가 되도록 역류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랑 식도를 연결하는 부위에 지금 딱 안기영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를 거쳐서 위로 해서 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반대쪽으로 위로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위 안에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강력한 위산이 있잖아요. 이게 네. 식도를 자극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상적으로는 하부식도 관략근이 이걸 조여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만 있다라고 하면
위산과 위의 내용물이 역류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부 식도 관략근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 위 내용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식도를 자극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하부 식도 관략근이 열리게 되면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증상들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명절에 되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맛있는 음식들, 대부분 기름진 음식들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하부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서 명절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산 역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드시니까 그렇겠죠. 과식하게 되면 역류가 좀 일어날 많이 수도 있고 먹어서. 또 음식 드실 때 이렇게 좀 구부정한 자세로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이런 자세가 복압을 올리기 때문에 위산 역류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압을 올리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복부 비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부 비만 맞아요. 있는 분들 위산 역류도 많고요. 또 임산부인 경우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질환 때문에 복수가 차 있는 분들도 유상 역류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감기가 심각하게 유행하고 있는데 기침하시는 분들도 복압 상승 때문에 역류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도 또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를 좀 드릴 텐데 이 중에서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아닌 것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목 이물감, 마른 기침, 흉부자결감, 쉰 목소리, 가슴 쓰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위산 역류, 식도 역류를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다예요, 다. 다예요. 저 어느 한 가지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출제를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정답이 있긴 있어.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여기 식도에서 먼 곳, 흉부 자결감, 이거하고 가슴 쓰림 이거는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역시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죠. 다예요? 저 5가지 증상 모두 역류성 식도염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근데 저 5가지 증상을 다 느끼셨다고 하면 증상이 꽤 심하셨던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위산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산성 성분이거든요. 다행히도 위는 여기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점막을 통해서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 식도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위산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산에 대한 보호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류를 해서 올라올 때 이 강한 산성 때문에 식도를 자극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특히 이제 밤에 누웠을 때 마른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다, 가래도 없는데 기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는데 되게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마른 기침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뭔가 계속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목에 이물감을 느끼셔서 실제로 가래가 없는데 계속 하면서 헛기침 하시는 분들도 되게 알아요. 많으세요. 네. 그리고 또 되게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흉부 자결감이에요. 이렇게 타는 듯한 맞아요. 느낌. 버닝 센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위산이 자극을 하니까 흉부 쪽으로 특히 명치 끝에서부터 목구멍 쪽으로 올라오는 자결감이나 흉부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때는 통증이 여기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등이나 목 쪽으로 뻗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심할 경우에는 음식을 삼키는 게 좀 힘든 연하곤란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인지 아닌지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역시 이제 위 내시경이 되겠죠. 그래서 관략근 쪽에 상처가 있는지 유산 역류에 의한 식도 염증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위 내시경만으로 진단이 좀 어렵다면은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인지 염기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센서가 달려 있는 팁을 이 코를 통해서 쭉 넣어가지고 하부식도 관략근 바로 위쪽에 이 위치를 시켜놓고 24시간 동안 관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관측법은 일상생활을 모두 다 하면서 산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산이 좀 역류하고 있는지 그 정도나 빈도를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주관적인 자기의 증상들을 시간대별로 적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증상과 실제 산이 역류하는 상관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검사관에서 측정되어 있는 데이터는 나중에 컴퓨터로 올려서 컴퓨터에서 직접 분석을 해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을 부르는 습관이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보기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부르는 습관이 아닌 것을 하나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거 찾는 게 제일 힘들던데. 그렇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1번이 타이트한 옷 입기, 2번이 왼쪽으로 누워서 잠자기, 3번이 먹고 바로 눕기, 4번이 술 많이 먹고 바로 잠들기, 그리고 5번이 엎드려 자기거든요. 안 좋은 야, 이거 건데.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돼. 그리고 술 많이 드시고 바로 잠들면 안 되고 엎드려 자도 안 되고. 이건 맞는데
1번, 2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타이트한 옷 입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배 이렇게 홀쭉하게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어디 가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올라오나? 묘하게 설득당하네. 아니 근데 이거 이번에도 전체 다인 거 아니에요? 왠지? 아, 그럴까요? 정답 궁금한데요? 예, 정답 정답은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왼쪽으로 아, 누워 왼쪽으로 잠자기입니다. 누워요? 아까 타이트한 옷 입기는 정말 우리 이정환 아나운서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감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외에도 뭐 술 먹고 뭐 바로 잠드는 거, 많이 먹고 주무시는 거, 뭐 엎드려 자기 다 이게 보갑을 높이면서 역류하는 그런 증상이지만 2번 이 왼쪽으로 누워 잠자기는 역류를 오히려 방지해주는 그런 자세에 해당하겠습니다. 아, 방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오른쪽 왼쪽 있는데 오른쪽으로 자면 안 되고 왼쪽으로 뭐 예. 자야 되고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부학적인 모양 때문에 또 생리적인 그런 기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이게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오른쪽 누워서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를 한번 제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게 될 때는 위 모양 한번 보시면요. 자, 위가 식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왼쪽으로 누워서 자게 될 경우에는 위가 식도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서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좀 진단받으신 분은 좀 의식적으로 주무실 때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왔습니다. 희경이가 좋아하는 Q&A. Q&A.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역류성 식도염에 관련한 질문을 2가지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이 이게 식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진료실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런 건데요. 자, 정답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의 굉장히 중장기적인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발해식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발해식도가 뭐냐면요.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위산이 식도 쪽으로 자꾸 역류를 해서 식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민혜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위에는 위산에 대한 방어층이 있는 반면에 식도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넘어가면서 식도를 자극을 하게 되면 거기 염증이 생기고 2차적으로 세포들의 변형이 오게 됩니다. 식도 점막에 있는 이 세포들은 원래 편평상피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사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네모 듯한 정육면체 모양의 네. 네네.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산에 자꾸 반복이 되고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양이 바뀌게 돼요. 우리 마치 약간 느낌표 모양의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세포, 뭐 야구방망이처럼 생긴 네네네. 이런 원주 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세포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건 좋은 일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나쁜 병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은 이렇게 세포의 모양이 되는 이 발해식도가 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 식도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30에서 4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발해식도 때문에 생기는 식도암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식도암과는 조금 조직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흔한 거는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됐건 식도암이 생길 수 있는 전환병변이니까 평소에 주의를 좀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해식도는 그 자체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 때문에 나 발해식도인가라고 의심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발해식도는 만성적인 위식도 역류 증상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평소에 좀 만성적으로 흉부 자결감도 느끼고 목에 이물감이나 불편감, 마른 기침 같은 것들이 온다라고 할 때 좀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급격하게 살이 좀 빠진다거나 또는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연화곤란이 좀 생겼다라고 했을 때에도 의심해 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저희가 역류성 식도염까지 설 명절에 조심해야 하는 다양한 질환들 알아봤는데요. 문현 병원이나 약국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릴게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이나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그리고 시도 콜센터 120을 통해서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아플 때 바로 전화하셔서 찾아서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이번 날씨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설 연휴 날씨인데요.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날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 날씨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맑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15cm의 눈이나 30mm의 비가 올 텐데요. 큰 추위 없이 기온은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전국에 눈비 소식입니다. 이 눈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면서 기온을 끌어내리겠는데요. 게다가 강한 바람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추운 날씨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충청과 호남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많은 눈이 예보된 데다가 이 기온까지 낮아지면서 빙판길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귀경길에 특히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이 맑지만 더 추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날씨인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객선 운항 여부 먼저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에 보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기니까 연휴가 네, 좀 네. 이 교통은 분산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막힐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교통정보 잘 확인하시고요. 본격적인 설 연휴가 사실상 뭐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모두 행복하게 연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Oasis Save the next channel A